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옛 부대장이셨던 박 부장님께서 서류 뭉치를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시며 엄숙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자네가 3개월 전 버스터미널에서 목숨 걸고 구한 그 아가씨, 정체가 뭔지 알고 있나?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고 이것이 제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고 지방병원 복도 앞에 잔혹한 현실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26살의 특수부대 정찰병 출신으로 갓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훈련으로 다져진 거친 손과 훈련장의 땡볕에 그을린 피부가 제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50kg 쌀가마를 메고 산길을 거뜬히 뛰어오르고 일주일 내내 숲속에서 뱀을 잡아먹으며 버텨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얇디얇은 병원비 청구서 앞에서 무릎이 후들거리며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과장님이 수술실에서 나오며 마스크를 벗자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심장 판막 이상의 폐합병증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긴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와 회복 비용을 합쳐 최소 5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빨리 수속을 준비하세요. 1시간 늦어질수록 어머님의 생존 확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며 아프게 울렸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술 한 잔 값, 명품 가방 하나 값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대를 막 제대해 빈손인 저에게 5천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하얀 튜브와 장치들 사이에 파묻혀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고 가슴은 인공호흡기 박자에 맞춰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 짠내 나는 염전밭에서 온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저 하나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제가 입대하던 날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저를 배웅하며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을 쥐어주셨습니다. 몸 건강히 밥 잘 챙겨 먹고 엄마는 여기서 아들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무엇을 가져다 드렸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의 무력함 뿐이었습니다. 낡은 카키색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에 몇 장의 꼬깃꼬깃한 지폐가 만져졌습니다. 전부 꺼내 세어보니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 몇 개, 다 합쳐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병원 보호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지만 그 순간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기억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3개월 전 그 운명의 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전역증을 손에 들고 가족과 재회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50만 원이 넘는 전역금이 들어 있었죠. 고향집에 내려갈 버스비 2만 원, 친척들께 드릴 선물값 1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어머니께 드려 낡은 지붕을 고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매캐한 배기가스,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터미널 한복판에서 저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도야, 강도, 살려주세요. 가토픈 체구의 한 젊은 여성이 고급스러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 서너 명의 험상무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녀를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군용 배낭을 바닥에 던지고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연마한 격투 기술 덕분에 저는 몇 분 만에 그 건달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놈들은 배와 다리를 움켜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 여성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아름다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신분증, 휴대폰, 지갑을 전부 가져갔어요. 비행기도 놓쳤는데 이제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수라장이 된 터미널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성을 돈도 연락할 방법도 없이 이곳에 내버려 둔다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손에 든 저녁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제 땀과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집을 고쳐드릴 희망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지키면 어머니는 기뻐하시겠지만 제 양심이 괴로울 것이고 돈을 주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봉투에 든 돈의 거의 전부를 꺼내 가장 싼 버스표를 살 돈만 남기고 낯선 여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기 가서 안전한 택시를 타세요. 위험한 차는 타지 마시고요. 일단 집에 도착해서 다음을 생각하세요. 그녀는 돈다발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우린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성함과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반드시 2배, 3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손을 저었고 배낭을 다시 어깨에 메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이라 고생에 익숙합니다. 아가씨처럼 연약한 분이 몸조심하셔야죠. 오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그녀를 쳐다보면 그 돈이 아까워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닭장차 같은 낡은 시외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사람들 틈에 끼어 덥고 퀴퀴한 냄새를 참으며 긴 시간 동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주머니로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께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너그러우신 어머니는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아들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서 저는 그날의 호의가 과연 실수였는지 자문했습니다. 배부를 때의 한 줌보다 배고플 때의 한 조각이 더 귀하다지만 정작 나 자신이 굶주리고 절망의 끝에 섰을 때 그 도리는 어찌나 쓰라리게 들리는지요. 저는 남을 구하기 위해 이제는 제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땀과 눈물로 번 돈을 낯선 사람에게 줘버리고 이제 와서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력감이 제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민준,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다. 아직 방법은 있을 거야. 저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 몇 안 되는 연락처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건 전화들은 쓰라린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여보세요, 큰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네,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요. 혹시 돈 좀. 아이고, 민준아. 나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차를 사서 말이야. 돈이 하나도 없네. 미안하다. 뚝. 여보세요, 고모. 혹시 돈 때문에 전화했니? 내 엄마 많이 아프다며. 암이라던가 심장병이라던가? 그거 고쳐봐야 돈만 아까워. 어차피 나 지금 바쁘니까 끊는다. 친척들의 냉담함, 정중한 거절. 심지어는 포기하라는 잔인한 조언들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기를 두려워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가난이란 이렇게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자 조상님들을 모시고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깃든 방색 한 자리 종갓집이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집을 지키려다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수천 배는 더 큰 죄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빛은 절망에서 무서울 정도의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팔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살릴 돈을 구해야 한다. 바로 내일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 부동산 투기꾼들과 거만한 졸부들을 찾아갈 것이다. 이 싸움에서 명예를 잃더라도 죽음의 신에게서 어머니를 되찾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이긴 것이다. 하지만 저는 내일의 귀향이 저에게서 집뿐만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극도의 치욕과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에 납덩이라도 매단 듯 무거운 걸음으로 대기실을 떠났습니다. 병원 정문 밖으로 나가 뭐라도 먹고 앞으로의 긴 싸움을 준비할 체력을 보충할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과 집을 제때 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반대편에서 오던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충돌은 강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비싼 양복에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압도할 정도로 짙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가 닿았던 어깨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탁탁 털어내고는 반짝이는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까만 구두코에 제 낡은 슬리퍼에서 묻은 작은 흙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봐, 촌놈. 눈은 발 뒤꿈치에 달고 다니나?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소매로 흙을 닦으려 하자 그는 발을 뒤로 빼며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됐어. 내 더러운 손이 닿으면 내 구두 버려.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막노동에서 1년은 꼬박 벌어야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의 흑투성이 옷, 초췌한 얼굴, 렛한 눈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행색을 보니 여기 와서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거렁뱅이구만. 저리 꺼져. 내 가난이 나한테 오무면 재수 없으니까. 말을 마친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구겨서는 마치 굶주린 개에게 던져주듯 제 바로 앞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이거나 주워서 새 슬리퍼나 사신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등을 돌려 가버리며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떠벌리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바닥에 나뒹구는 지폐와 그 오만한 남자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태식,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최 사장이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은 부동산 거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한 분노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굴욕감만을 느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돈이나 옷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제 주먹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었다. 저는 그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 치욕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리고 그 쓰라린 굴욕을 짓밟고 지나가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팔겠다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낡은 시외버스는 해가 저물녘에야 저를 마을 어귀에 내려주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흙길은 여전히 질퍽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파묻힌 우리 가족의 기와집은 쓸쓸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자의 웃음소리로 따뜻했던 이곳은 이제 벌레 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썩은 나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와 사채업을 겸하는 김영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감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의 집값을 후려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당장 현금을 손에 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싶다고 말하자 김영감은 마치 시체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김영감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굴려 사방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쟤네 집이 너무 낡았구먼. 민준이 기둥하고 석가래를 흰개미가 다 갉아먹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네. 마당은 또 어떻고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잖나. 저는 그의 집값 깎기 수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감님,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집과 500평 남짓한 밭, 전부 어머니 명의였지만 지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쳐주실 수 있는지 빨리 결정해 주세요. 오늘 밤 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김영감은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고는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계산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나오니 나도 솔직하게 말하지. 이 구석진 땅은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안 사. 게다가 자네가 지금 급하다고 재촉하니 값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깊이 생각하는 척하더니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3천만 원. 당장 현금으로 주지. 좋으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내가 바로 집사람한테 돈 가져오라고 할게. 저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영감님, 사람을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시세가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넘습니다. 3천만 원은 그냥 거저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영감은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자네더러 팔라고 강요했나? 팔기 싫으면 마라. 몇 달이고 반년이고 기다려서 1억에 팔 손님 찾아보든지. 근데 자네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나는 이웃사촌정으로 자네가 딱 해서 도와주려는 거지. 이 폐가를 떠안는 것도 나한테는 큰 위험 부담이야. 그의 말은 제 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시간. 지금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은 분초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도 흥정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기 위해 제 상처에 칼을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나무 책상 모서리를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붙잡았습니다. 3천만 원. 실제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영감은 승리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빨리 결정해. 나도 바쁜 사람이야. 안 팔 거면 나간다. 집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고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마치 저승사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재단 위 온화한 미소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벽돌 한 장 한 장을 아껴가며 이 집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문의 뿌리이자 종갓집이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이 집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아들아.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며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효한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어머니와 저의 유일한 안식처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내일 저는 어머니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집은 잃어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어머니를 잃으면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어나 재단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향 3개를 피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영정 앞에 머리를 3번 조아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차가운 바닥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못나고 무능한 아들을 용서하세요.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도록 보살펴 주세요. 저의 흐느끼는 기도는 창밖에서 부는 밤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리를 떨며 기다리고 있는 김영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은 이제 텅 비어 영혼 없는 시체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갈라지고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시죠. 김영감은 희희낙낙하며 가방에서 이미 내용을 다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름과 금액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는 계약서와 펜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 현명한 생각이야, 젊은이. 사람이 살아야 재산도 있는 거지. 저는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명 하나면 과거와 유년 시절과 가문에 대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집은 김영감의 것이 되고 그는 이 집을 허물어 땅을 쪼개 팔거나 자신의 창고로 만들겠지요. 저는 종이 위에 펜촉을 대고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의 첫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잉크 자국은 마치 제 심장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새기듯 종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펜촉이 서명을 막 끝내려던 순간 갑자기 바지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숨 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펜을 놓쳤고
잉크가 번져 매매 계약서 위에 흉한 검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휴대폰 액정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강철 같은 명령처럼 제 마음속에 항상 울려 퍼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옛 부대장이신 박 부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박 부장님께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셨을까?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어떤 계시일까? 김영감은 제가 머뭇거리자 눈살을 찌푸리며 재촉했습니다. 전화 빨리 받고 서명해. 꾸물거리지 말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저 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위엄있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한 기색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혹시 집 팔려는 건가? 당장 멈춰. 이건 명령이다. 당장 그만둬. 미쳤나? 누가 자네더러 종갓집을 팔라고 허락했나? 자네는 내 부하야. 어려운 일 있으면 보고해야지. 내가 남인 줄 아나? 박 부장님의 호통이 천둥처럼 귓전을 때리며 밤하늘의 바람 소리마저 잠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엄격하면서도 애정 가득한 목소리인지, 부장님,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조용히 해.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자네는 당장 부대로 와서 나를 만나. 자네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건 명령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군인 시절의 반사적인 동작으로 크게 대답했습니다. 피와 살에 깊이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치 국기 개양식에 선 것처럼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늙은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절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자신의 부하를 결코 버리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오라고 하셨다면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는 김영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치며 재촉했습니다. 다 됐나? 빨리 서명해. 나도 집에 가서 자야지. 늦었다. 저는 그를 쳐다보고 잉크 자국으로 얼룩진 계약서를 쳐다보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나약함과 비겁함은 사라지고 특수부대원 김민준의 단호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반으로 그리고 다시 반으로 찢었습니다. 찍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내 엄마 살릴 돈 필요 없다 이거야?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그의 앞에 던지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감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집 안 팔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살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서 땅 쪼개기나 하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죠. 더 이상 손님 받을 기분 아닙니다. 김영감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어린 놈의 자식. 좋아. 어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 다시 와서 나한테 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그때는 500만 원을 준다 해도 내가 안 사.
그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집어들고 의자를 걷어차 쾅 소리를 낸 뒤 쿵쾅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분노에 차 털털거리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돈을 거부하고 아직 형태도 불분명한 희미한 희망과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단에 다시 향을 피우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 몇 벌을 낡은 군용 배낭에 챙겨 넣고 문을 단단히 잠근 뒤 국도로 달려나가 야간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박 부장님은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과연 제때 도착해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날이 밝아올 무렵 버스는 저를 군부대 정문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익숙한 글자가 새겨진 붉은 간판을 비추자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저는 이 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막다른 골목에서 동아줄을 찾으러 온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병에게 신분 확인을 마친 후 저는 박 부장님의 사무실로 곧장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장님께서는 창가에 서서 뒷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다부지고 굳건한 모습은 마치 늙은 거목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섰습니다. 훈련장의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예전처럼 엄격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장님께 대하여 경례. 예비역 병장 김민준, 명받들고 왔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바로 답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강하게 툭 쳤습니다. 소나기의 힘은 여전히 쇠집게처럼 강했습니다. 잘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앉아라. 그는 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주 꽁꽁 숨기더구나. 어제 내가 부대원 시켜서 자네 집안 사정 알아보지 않았으면 집 팔고 혼자 끙끙 앓을 셈이었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대와 부장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 자식, 쓸데없는 자존심은. 부장님은 농담처럼 꾸짖으시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내가 자네를 부른 건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2달 동안이나 자네를 찾아다녔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요? 누구십니까? 박 부장님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작은 회의실로 통하는 문으로 다가가 가볍게 3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친구 도착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검은 머리와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3개월 전 버스 터미널에서 봤던 흑투성이의 겁먹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 크고 둥글며 깊고 검은 그 눈만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다. 이서연. 서연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격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빠르게 다가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드디어 찾았네요. 저는 벌떡 일어나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터미널에서 뵈었던 어떻게 여기에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때 박 부장님께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서연 대표가 그동안 우리 군에 계속 연락을 해왔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사복 차림이었지만 군용 배낭을 메고 있었고 군인 같은 태도의 저녁 일에 터미널에 나타났다는 특징만 기억하고 있었지. 이 대표가 그날 전역한 모든 장병들의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서 자네를 찾을 수 있었던 걸세. 서연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며 감사와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민준 씨가 너무 서둘러 가셔서 성함도 여쭙지 못했어요. 주신 돈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제 은인께서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가진 모든 걸 제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하죠.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죠. 무사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민준 씨에겐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저에겐 목숨과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민준 씨, 박 부장님께 어머님 사정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부장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집까지 팔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보답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남자입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리더의 결단력이 엿보이는 목소리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일은 지금부터 제가 맡겠습니다. 민준 씨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연 씨는 이미 박 부장님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미 제 비서에게 어머님 전원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최고 의료진과 특수구급차가 지금 어머님을 모시러 지방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술비, 약값, 그리고 특실 입원비까지 전부 제가 일괄 결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저 같은 시골뜨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그곳은 상류층만 가는 곳. 하루 입원비가 제가 1년 내내 막노동에서 버는 돈과 맞먹는 곳이었습니다. 벌써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돈이 엄청날 텐데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동정이 아니다. 인과응보야. 자네가 선한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달콤한 열매를 거두는 것뿐이야. 이걸 거절하는 건 이 대표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자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하는 짓이야. 받아들여. 부장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그녀의 진심 어린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윗사람의 동정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저는 처음으로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구름을 걷어내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시죠, 민준 씨.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머님 곁에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배낭을 고쳐매고 박 부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린 뒤 서연 씨를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로비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아로마 오일 향이 감도는 차 안에 앉아 있으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서 집을 팔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돌아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대표님께 진 빚을 갚겠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건 고용 계약서예요. 저는 민준 씨를 저희 회사에서 일하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굵은 글씨로 찍힌 경호 비서 겸 수행기사 계약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적힌 급여는 예전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액수였습니다. 사실 3개월 전 버스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와 같아요. 저희 아버님의 일신그룹은 경쟁사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출할 때마다 계속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는 당신처럼 무술 실력과 관찰력, 그리고 담력을 갖춘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를 지켜주실 분이요. 당신은 제 은인이고 저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를 위해 일해 주시겠어요? 저는 서연 씨를 보고 제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한 구명보트였고 제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니를 부양하고 그녀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줄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강인해 보이는 여성의 눈에 스치는 두려움을 보니 제 안의 보호 본능이 다시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 김민준, 제 모든 힘을 다해 대표님의 안전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제가 서 있는 한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작지만 따뜻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앞으로 닥칠 파란만장하지만 영광스러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결정이 과거에 제가 쫓던 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들과 마주하게 할 것이며 상상도 못했던 사랑으로 저를 이끌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차는 서울 아산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지방병원의 퀴퀴한 냄새와는 달리 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태운 구급차가 막 도착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어머니를 최첨단 수술실로 옮기는 것을 보며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세계는 화려함과 사치 뒤에 적들의 치명적인 함정과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난한 군인이었던 저는 이제 그녀와 폭풍 사이에 서 있는 강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말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하늘을 찌를 듯한 일신 그룹의 유리 건물 안을 걸을 때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 같았습니다. 이곳의 화려함과 번쩍임은 깊은 숲속을 행군할 때보다 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저를 훑어보는 눈길로 쳐다봤고 등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시골 출신 군인이라던데 학벌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표님 개인 비서가 됐지?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다 듣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의 유일한 임무는 서연 대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의 뒤세걸음 거리를 유지하며 모든 방향을 경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여전히 신고 다니는 낡고 해진 구두였습니다. 서연 씨가 옷을 사라고 돈을 주었지만 제게는 절약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옷은 단정해야 하지만 발에 신는 신발이야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두가 상류층 회의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진정한 폭풍은 일신그룹이 천청해안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연 씨가 2년 동안 공들여온 수건 사업이었고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상어들이 탐내는 먹잇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위험한 경쟁 상대는 바로 대남건설의 최태식 사장이었습니다. 예비 입찰이 열리던 날, 저는 서연 씨를 차에 태우고 도심의 5성급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경쟁사의 일행과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그 선두에는 시가를 입에 물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번지르르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얼굴에 피가 쏠렸습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5만 원을 바닥에 던지며 저를 거렁뱅이라고 모욕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둥글고도 좁았습니다. 최태식은 서연 씨를 보자마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지만 제게로 시선을 옮기자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져 모두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고귀하고 우아하신 이서연 대표님께서 오늘은 어쩐 일로 거지 한 마리를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데려오셨나? 낯이 익은데, 아, 생각났다. 병원에서 구걸하던 그 촌놈이잖아. 그는 다가와 제 얼굴에 바싹 다가서며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던져준 5만 원은 벌써 다 썼나? 이제는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사냥개 노릇을 하는 거야? 끼리끼리 노는구만. 서연 씨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최 사장님, 말 조심하시죠. 이분은 김민준 씨, 제 최측근 경호 비서입니다. 이분의 인격은 당신의 부정한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최태식은 입술을 삐죽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로 감싸주는 꼴하고는 좋아. 어디 이 온실 속 화초랑 허수아비 보디가드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천청 프로젝트, 내가 먹지 못하면 부숴버릴 거야. 너희들 각오 단단히 해. 그는 가버렸지만 돌아서기 전에 일부러 제 어깨를 강하게 치고 갔습니다. 저는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꽉 쥔 두 주먹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 씨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최태식 같은 자의 협박은 결코 빈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 동안 문제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 서연 씨의 사무실로 익명의 하얀 국화꽃 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물러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서연 씨라도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려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꽃바구니를 가져다 태워버리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모든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재설치하고 건물 내 모든 경비원의 신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신그룹의 건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동하던 기계가 고장나고 자재가 바꿔치기 되었으며 인부들은 낯선 청년들에게 시비가 걸려 폭행당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정찰병 시절의 기술을 이용해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 잠입하여 파괴 공작을 위해 심어진 몇몇 끈앞풀들을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졸에 불과했고 배후의 조종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차에 태우고 외곽에 있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둑길은 인적이 드물고 황량했으며 오직 빗소리와 와이퍼의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켠 오토바이 2대가 우리가 식당을 떠날 때부터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꽉 잡고 안전벨트 매세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인가요? 민준 씨, 확실합니다. 몸을 낮추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2대의 대형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속도를 높여 차 양옆으로 바싹 붙었습니다. 뒷좌석에 탄 2놈이 번쩍이는 마체테 칼을 꺼내 들어 차유리를 깨부수려 했습니다. 꽉 잡아요. 저는 소리치며 동시에 핸들을 왼쪽으로 급격히 꺾었습니다. 제 옆에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틀거리다 길가의 풀밭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른 한 대는 그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자 차는 굉음을 내며 하얀 빗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군 시절 배운 지형 운전 기술이 이제야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미끄러운 코너를 급하게 돌아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의 15분간의 숨 막히는 추격전 끝에 마침내 뒤쪽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안전한 지하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높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여전히 안전벨트를 꽉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주처럼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2 좌석 사이의 틈으로 몸을 내밀어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고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민준 씨,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와 그녀의 체온이 제 심장을 마구 뛰게 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과 부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그녀를 다독여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경호원일 뿐 높은 곳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서연 씨의 팔을 풀고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어서 집에 올라가서 쉬십시오. 저는 오늘 밤 로비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밀어냈을 때의 실망감과 상처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흙투성이인 제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그 구두 신지 마세요. 제 은인이자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그렇게 초라한 대우를 받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면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들어갔고 차가운 주차장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제 어린 주인 사이의 벽이 이름 모를 감정으로 인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밖에 적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도사리고 있고 서연 씨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다음 목표는 분명 가장 거치적거리는 돌덩이인 저일 테니까요. 생사를 넘나들었던 군인의 직감대로 그 폭풍은 제가 가장 방심하고 있던 날 덮쳐왔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10번째 기일이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저는 제사를 준비하고 아버지께 향을 피우기 위해 일찍부터 고향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괜찮을 거라고 회사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만 할 거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댐습니다. 동이 트기 전 떠나기 전에 저는 건물 경비팀에게 24시간 철통 경비를 부탁하고 서연 씨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회의 끝나시면 사무실에 그대로 계세요. 저녁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고향집의 제사 분위기는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기는 하얀 백합향과 어우러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빛바랜 군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온갖 걱정으로 복잡한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제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부디 그녀를 지켜주세요.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지 주머니 속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한 박자 멈췄습니다. 서연 씨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영상을 열자 작디 작은 화면에 어둡고 흔들리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쇠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은 검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자 최태식의 얼굴이 카메라에 바싹 다가오며 뒤틀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허수아비 보디가드. 내가 말했지.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험한 꼴 보게 될 거라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내 주인 아가씨를 모시고 도시 남쪽 폐공장으로 바람 쐬러 좀 왔어. 60분 주지. 혼자 와야 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1분이라도 늦으면 내 동생들이 이 아가씨랑 좀 재미 좀 보고 FHD 영상으로 너한테 보내줄게. 선택은 내 몫이야. 충성스러운 개새끼야. 영상이 뚝 끊기고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60분, 시골에서 도시까지는 보통 버스로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는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제가 없는 날, 제가 가장 멀리 있는 시간을 골라 손을 쓴 것입니다. 그는 제가 무력감을 느끼도록 제 자존심과 긍지를 짓밟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아버지, 이 제사상은 빚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겨를도 없이 소리치며 배낭을 들고 화살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옆집 형님 댁으로 달려가 낡고 녹슨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짐을 나를 때나 쓰는 그런 오토바이였습니다. 형님, 오토바이 좀 빌려주세요. 급해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저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털털거리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오토바이는 건조한 바람을 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모래먼지가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80km의 거리가 이렇게 길고 무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앞에 아스팔트 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모든 신호등과 장애물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기다려줘, 서연아. 제발 기다려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그놈을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죽음의 속도로 달리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부장님, 서연 대표님이 납치됐습니다. 최태식 지시입니다. 도시 남쪽 폐공장입니다. 제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지원 병력 바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먼저 가서 놈들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빨리요, 부장님. 민준이, 진정해. 무모한 짓 하지 마. 내가 바로 형사팀에 연락해서 지원 요청할게. 절대 혼자서 위험한 짓 하지 마. 박 부장님의 다급한 외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휴대폰을 배낭에 던져 넣었습니다. 경찰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6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은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 거대한 무덤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끼 낀 콘크리트 벽은 얼룩덜룩했고 잡초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 있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공간에는 깨진 창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으스스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덤불 속에 숨기고 전투를 앞둔 북소리처럼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친놈처럼 정문으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지형을 살폈고 벽을 따라 위쪽 환풍구로 이어지는 낡은 배수관을 발견했습니다. 정찰병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밤의 들고양이처럼 재빠르고 조용하게 기어 올랐습니다. 환풍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넓고 축축한 창고 한가운데 서연 씨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테이프는 떼어져 있었지만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고 한쪽 뺨은 붉게 부어올라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건달 10여 명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드럼통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 뭉치로 서연 씨의 얼굴을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서명해, 아가씨. 천청 프로젝트를 나한테 넘기면 첩으로라도 삼아주지. 서명 안 하면 여기 내 동생들이 아주 굶주려 있거든. 쟤들은 꽃을 아낄 줄 모르는 놈들이야.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섞인 침을 그의 번쩍이는 구두에 뱉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 내가 죽어도 너 같은 놈한테는 서명 안 해. 이 계집애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최태식은 고함을 지르며 서연 씨의 뺨을 세게 때렸고 그녀는 의자와 함께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한테 예의범절 좀 가르쳐줘라. 서너 명의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짐승 같은 눈빛으로 서연 씨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몸을 웅크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쾅! 저는 환풍구 틀을 발로 차 부수고 3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뛰어내렸습니다.
완벽한 착지. 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바퀴 구른 뒤 즉시 일어나 서연 씨와 짐승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천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모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최태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넌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민준 씨. 서연 씨가 눈을 뜨고 놀라 외쳤습니다. 그녀는 땀과 먼지로 뒤덮인 채 자신의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제 넓은 등을 보며 절망적인 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급소를 향해 강력한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몸을 돌려 두 번째 놈의 턱에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죽여, 저 자식 죽여버려. 최태식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남은 8명의 건달들이 무기를 들고 동시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막 허리에서 풀어 주먹에 단단히 감은 가죽 벨트뿐이었습니다. 불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가장 치명적인 근접 격투 기술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공격을 막고 관절을 꺾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 피와 놈들의 피가 시멘트 바닥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이 쇠 파이프를 제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피했지만 어깨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 무기를 빼앗고 그 쇠 파이프로 뒤에서 달려드는 두 놈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맹수처럼 싸웠습니다. 고통도 있고 오직 등 뒤에 여자를 해치려는 모든 놈들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5, 6놈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긴 여정과 격렬한 싸움으로 제 체력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던 1m 길이의 날카로운 V자형 쇠막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덩치 큰 두 놈에게 양팔을 붙잡힌 틈을 타 그는 제게 달려들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 씨에게 살기를 띤 눈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죽어라, 이년아. 그가 고함을 지르며 쇠막대를 서연 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치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저를 붙잡고 있던 두 놈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태식을 쓰러뜨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서연 씨를 끌어내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 제 머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심장이 시키는 대로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품에 꼭 껴안고 최태식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퍽!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태식의 날카로운 쇠막대가 제 맨등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척추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모든 감각을 찢어 놓았습니다. 폐가 짓눌리는 듯 숨을 쉴 수 없었고 신선한 피가 뿜어져 나와 하얀 셔츠를 적시고 서연 씨의 원피스까지 물들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렸고 온몸이 떨렸지만 두 팔은 여전히 서연 씨의 머리를 꽉 끌어안아 제 품 안에서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고통과 위험을 막아서는 검은 동상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태식은 쇠막대를 떨어뜨리고 핏기 없는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제가 그 공격을 대신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들자 따뜻한 액체가 자신의 어깨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녀를 향해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왜 이래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서연 씨가 더듬거리며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바싹 다가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서 있는 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 말을 끝으로 마지막 힘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저는 서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준 씨, 잠들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살려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서연 씨의 비명이 폐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다급하게 다가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마저 압도했습니다.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깨진 창문 사이로 어지럽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모든 것은 그저 차가운 어둠뿐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푸르고 붉은 경광등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비추며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최태식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철문이 걷어차이며 열리고 완전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 특공 대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벌벌 떨고 있는 건달들을 포위했습니다. 선두에는 박 부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다부지고 위험 있는 모습,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이제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훑어보았고 핏물 위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옛 부하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턱이 단단해지고 손은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모두 꼼짝 마. 손머리 위로 올려. 저항하는 놈은 즉시 사살한다. 박 부장님의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그 위력에 최태식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리고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항복했습니다. 최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쇠막대가 바닥에 떨어지며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도망갈 길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한 형사의 차가운 총구가 이미 그의 관자놀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당신을 납치, 금품 갈취,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조한 소리였지만 서연 씨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제 얼굴에 돈을 던지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그 오만한 사업가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스쳐 지나간 눈빛에는 여전히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가도 그는 왜 가난한 경호원 한 명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의료진들이 저를 들것에 옮길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만 느꼈습니다. 서연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민준 씨, 잠들면 안 돼요. 그녀의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모든 것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 마지막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제 후각을 깨운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응급실 앞에서 느꼈던 것처럼 차갑고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은하고 따뜻한 백합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몸을 움직였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찌르는 듯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지막한 신음과 함께 납덩이처럼 무거운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천장의 밝은 조명에
눈이 부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신이 드니? 우리 아들 깨어났구나. 어머니의 떨리고 벅찬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눈물로 흠뻑 젖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앙상한 손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 엄마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네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응, 어머니. 목이 바짝 말라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마세요. 물부터 좀 드세요. 침대 반대편에서 부드럽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라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제게 조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권위 있는 CEO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연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어 흐트러져 있었고 잠을 못 자 눈밑은 내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다정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사흘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제가 한 첫마디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멈칫했고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붕대가 감기지 않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당신은 바보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라고요. 그녀는 울면서 저를 나무랐고 제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깨어나서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남 걱정부터 하다니. 당신이 사흘 밤낮을 혼수 상태였던 거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충격으로 척추뼈 2개에 금이 갔다고. 다행히 신경을 다치지 않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평생 마비로 살 뻔했다고요. 왜 저를 대신해서 맞았어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냐고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경호원이니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당신을 지키는 건 제 책임이라고. 그 계약 파기예요. 서연 씨는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날 위해 죽는 경호원은 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살아갈 남자가 필요해요. 남편 말이에요. 알겠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계시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살며시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건달들과 싸울 때보다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군인 출신의 빈손이고 이제는 몸까지 다쳤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서연 씨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을 막았습니다. 틀렸어요. 제가 사는 세상은 계산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쳐나요. 최태식 같은 사람들은 돈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인격은 쓰레기죠. 하지만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졌어요. 진실함, 용기, 그리고 효심 깊은 마음. 당신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저는 당신을 존경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제게 주었을 때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몸으로 저를 막아섰을 때 저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제 거친 손을 꽉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게 부자니 가난하니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벌 수 있지만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뿐이에요.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돌보고 당신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는 걸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 진심 어린 고백은
제 안의 열등감이라는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제 앞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어두운 수렁에서 건져주고 어머니께 두 번째 삶을 주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게 주려는 사람. 저는 더 이상 이 행복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표님이 이 촌놈 김민준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서연 씨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몸을 숙여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마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수년 동안 제 영혼에 남았던 상처들을 아물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부장님께서 문병을 오셨습니다. 부장님은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현장의 카메라 증거, 목격자 진술, 그리고 협박 영상까지 완벽한 증거 덕분에 최태식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부정한 재산은 조사를 위해 동결되었고 대남건설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불안과 경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날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창밖에서는 황금빛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병실 바닥에서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귤을 깎는 모습과 서연 씨가 백합 꽃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겪은 끔찍한 사건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그것은 재생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년 후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고향집 앞에 황금빛 논을 비추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짭짤한 냄새를 실어와 마을 어귀의 용과 봉황 모양으로 정교하게 엮어 세운 결혼식 아치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이 촌뜨기 군인 김민준이 드디어 신부를 맞는 날입니다. 화려한 촛불과 꽃장식도, 도시의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샴페인 파티도 없었습니다. 일신그룹의 막강한 CEO 이서연은 제 고향의 기와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격을 키워낸 바로 이곳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곳은 그 어떤 궁전보다도 따뜻해요. 헐값에 팔릴 뻔했던 집은 이제 말끔하게 수리되어 노란색 벽과 붉은 기와지붕이 빛났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옛 건축 양식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마당에는 푸른 천막이 쳐졌고 흥겨운 결혼식 음악 소리가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조상님들의 제단 앞에서 살짝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영정사진도 더 환해 보였고 향 연기는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붉은색 벨벳 한복을 입으시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으셨습니다. 예전의 심장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잡고 자랑하셨습니다. 제 며느리예요. 대기업 사장인데도 시골에 와서 밭일도 잘하고 애쓴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니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포기했다면, 만약 김영감의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오늘 같은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신랑, 신부 맞으러 나와야지. 문 밖에서 박 부장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신랑 측 대표를 맡으신 부장님께서 훈장을 가득 단 군복을 입으시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행렬의 선두에서 계셨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보다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서연 씨가 웨딩카에서 내렸습니다. 순백의 한복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소박한 분홍빛 연꽃 부케를 든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에는 평화로운 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완전한 가족,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내의 배경에 기대어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는 이사회로부터 그룹의 보안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전문 경호팀을 훈련시켜 일신 그룹을 비열한 경쟁 수법으로부터 지키는 철옹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인맥이 아닌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것은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가 아니라 주말마다 떠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우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수익의 일부를 떼어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참전용사, 그리고 예전의 어머니처럼 수술비가 없는 심장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늦은 오후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와 서연 씨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남은 쌀과 생필품을 싣고 마을 아래쪽의 가난한 몇몇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 허름한 오두막에 홀로 사시는 한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는 주저없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10kg짜리 쌀가마를 번쩍 들어 부엌까지 날랐습니다. 할머니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으시며 서연 씨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마음이 너무 고와요. 이렇게 복을 많이 지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되려고. 하늘이 두 분 백년해로하게 지켜주실 거야. 서연 씨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그저 저희가 받은 복을 조금 나누는 것뿐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면서도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문득 몇 년 전 버스터미널에서의 겁에 질린 아가씨와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주머니를 다 털었던 가난한 군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적 같은 운명의 순환. 그날 저는 30만 원, 제 전 재산을 내주며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험한 투자가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게 어머니의 생명을 돌려주었고 제 명예를 되찾아 주었으며 덤으로 멋진 인생의 동반자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걸어 돌아오는 길, 해질녘의 그림자가 익숙한 흙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당신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걸 후회할 뿐이에요. 그거 알아요, 민준 씨. 인생은 참 공평해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선량함의 씨앗을 하나 심었기에 이제 당신은 행복의 숲 전체를 수확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돈은 사라질 수 있고 지위는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김민준이니까 황금 심장을 가진 남자니까요. 저는 아내를 품에 안고 익숙한 머리칼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평온해졌습니다. 들판에 바람이 불어와 잘 익은 벼의 향긋한 내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은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베풀 수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멋진 방식으로 그 은혜의 빚을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고 의미 있었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고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